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1월 29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8시 4분이네요. 예, 자, 입장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또 토마토 증권통 토마토 박시현 유튜브 TV를 통해서 토마토 투자 자문이 스트림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세 군데로 토마토 투자자문, 토마토 증권통, 그 다음에 박신현 TV 쪽으로 세 군데로 제가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토마토 투자자문 쪽에 스트리밍에 좀 문제가 있어서 토마토 투자자문은 송출이 좀 안 되네요. 예, 내일 회사 가서 좀 체크를 좀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주현 TV 쪽에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안태영 님이 가장 먼저 인사하셨고요. 카페 아메리카님, 독립신사님, 권민우님, 천경현 씨인가요? 행복한 노우님,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박주현 TV 쪽에 지금 32명 접속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증권통을, 예, 예, 뭐 거의 비슷하게 좀 참여하시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9시까지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끝나고 또 제가 9시 한 반부터 회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정회원 방송이 있기 때문에 9시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쪽에 좀 지금 41분이 입장해 계시네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코스피 2,500포인트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연초에 전망을 할 때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하는 지수가 3월 달에 3월 한 20일 정도 중승 전해 가지고 자 2,500포인트 정도 전후까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제가 그 전망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새 지금 제가 목표했던 3월 달에 불과 지금 1월 달도 지금 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은 시점에서 3월 달에 예상했던 목표 지수까지 지금 훌쩍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2,500포인트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게 아니야. 별로 뭐 좋아진 것도 없는데. 국내 기업도 실적 엉망이고 여전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 조금 완화가 좀 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 2,500포인트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좀 주제를 좀 잡았어요. 해서요. 어, 어, 지수가 지금 보시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글로벌 시장의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표를 좀 봤는데 보시면 홍콩 항생 지수가 14.7%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이니까. 그 다음에 2등으로 코스피 지수예요. 우리 지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가파르게 힘을 좀 내면서.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11%. 그 다음에 유럽의 대표적인 주식 유럽스탁 50 지수가 10.1%, 그 다음에 코스닥이 9.1,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가 8.3, 유럽 지수가 연초에 많이 올라왔는데 유럽 증시는 최근에 완만하게 올라온 국면 쪽에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지금 못 들어온 게 다우 지수가 2.5%, 일본 니케이 지수가 4.9% 정도 상승인데 하여튼 뭐 지금 코스피스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뜬 게 이제 앞서 그 홍콩 항생 지수가 저점으로 따지면 거의 50% 올랐어요. 홍콩 항생 지수가
작년 10월 달에 14,6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었는데 지금 22,000이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50% 가까이 50% 넘게 급등을 했어요. 많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11% 가까이 급등을 좀 했다.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글로벌 홍콩 항생 지수 다음으로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여건 자체가 올해 시장 이슈 자체가 이제 작년도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 관련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좀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물가는 좀 안정을 잡고 있는 쪽인데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침체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이죠. 그리고 여전히 물가 지표 자체가 하향 안정화 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완화가 좀 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결국은 상반기 때 마무리가 좀 될 거고 올가에서는 FMC 의원들이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올해 하반기 때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다. 현재 그런 컨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된다 한다라면 시장 무난하게 상승이 좀 될 건데 그런 또 부분들이 강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 자체는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다우지수와 비교해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33,000포인트 대잖아요. 다우지수가 가장 못 떴는데 지금 34,000까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다우지수가 36,900이 고점이니까 최고점 대비로 따지면 현재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5%? 10%도 채 안 되죠. 10%도 채 안 된 상태 하락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2021년도 6월 달에 3,316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지금 2,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거의 20% 정도 하락이에요. 우리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제가 어,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우리 증시가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얘기했던 것 자체가 유럽의 스탁 지수를 유럽 스탁스를 보시면 유럽 퍼미들 스탁 지수도 지금 고점이잖아요. 지금에서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보시면 범유럽 스탁 지수가 2021년도 12월 달에 고점 찍었는데 4,400이었잖아요. 4,400. 지금 4,200입니다. 5% 떨어진 거예요. 최고점에 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물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 가장 안 좋았는데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민이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가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유럽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증시는 그렇게 힘들었던 유럽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우리 증시는 2200, 2300 정도까지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갭 맞추기 과정이 진행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300, 400대 주가 떨어지겠습니까? 유럽 증시 그렇게 작년도 힘들었던 유럽 증시가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왔고 다우지수도 37,000포인트가 고점인데 32,000에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그렇던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빠르게 올라온 이유 자체가. 그런 부분들 이게 뭐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성이 완화가 되니까 우리 증시가 본래 특징이 그렇잖아요. 약간의 어떤 글로벌 시장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약간의 노이즈가 나타난다 한다면 우리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가 않죠. 그리고 조금 불확성이 완화가 좀 되면 한꺼번에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죠. 그런 흐름이 1월달 증시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건 이제 1월달에 많이 올라왔던 이유도 이것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12월달에 여러분 알다시피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 지수가 그건 뭐 10여 년 만에 배당락 지수가 이런 배당락 지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당락 되는 날 거의 40포인트 넘게 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작년 연말 내내 주가 좀 떨어지면서 1월 달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서 1월 2일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바뀌기 시작한 부분 자체는 보시면 1월 3일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 12월 29일까지 팔고 1월 2일 날은 쉬었고 그대로부터 지금 1월 10일 날 외국인 투자가들이 22억만 잠깐 매도한 이후로 이제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니까 지금 시장이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얼마만큼 더 사느냐가 이제 가장 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좀 될 건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에 매수한 것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좀 하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계산할 때 5조 8천억을 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1조 가까이 샀으니까 1월 한 달 동안만 지금 6조 7천억을 산 거예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기간에 6조 원, 5조 원, 6조 원 이상 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을 이끄는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완화적으로 좀 바뀌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결국은 금리 정책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뀌면 결국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일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불과 작년 12월 달인가요? 환율이 1,400, 11월 말에 10월 말에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금 1,23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환율과 종합주가 지수는 역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증시가 1월 달 들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게 빠르게 올라온 이유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낙폭과대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1월 달에 많이 올라왔던 것 자체는 작년 12월 달에 배당락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3일 동안인가요? 급락을 하면서 올해 1월 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강한 거죠. 강한 겁니다. 강한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본다 한다면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정말로 완화적으로 바뀌고 금리가 연말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좀 되겠죠. 현재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MC 2월 FMC가 있는데 현재 지금 2월 달에 뭐 25pp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뭐 100%입니다. 지난주에 98.2였는데 지금 98.4까지 올라왔으니까 2월 달에 지금 FMC 25pp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3월 22일 날 또 FMC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5.0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점도표를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반기 때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준 쪽에서 현재 올해 연말에 11월 달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보게 되게 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 4.50에서 4.75 2월 지금 현재 시점하고 또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0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 25bp 내지는 50bp 정도를 올해 안에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거의 60에서 70%예요. 이게 30% 정도는 여전히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 현재 그 연준의 점도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점도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연말이잖아요. 11월 달에 볼까요? 올해 그 12월 23일까지 본다 한다면 이게 올해 연말 12월 23일 날 연준의 기준금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4.5에서 4.75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 사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기준금리 확률만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20%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80%가 올해 안에 FMC 쪽에서 50bp 정도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는 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지금 4.75에서 5.0은 위에 있는 확률이 지금 보면 16.4, 3.5 더하면 거의 20%잖아요. 근데 80%가 80%가 80% 정도 확률적으로 올해 안에 연준이 앞서 이제 3월 달까지 50bp 4.75에서 5.0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5.0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하반기 때 올해 안에 두 차례 정도 25p, 50bp 정도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시장은 금리 미국이 올해 안에 두 차례 정도 25bp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연방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를 암시를 했잖아요. 거의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미국의 금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물가 수준도 캐나다하고 미국이 똑같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캐나다처럼 따라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지지난주에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현재 지금 주택 대출 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A등급 회사채 A등급 수익률이 5.7까지 올라갔던 A등급 회사채 수익률도 지금 보시다시피 4.3까지 떨어졌어요. 5점 대비해서 지금 5.7에서 지금 5.7까지 갔다 작년 10월 21일 날 거의 안전한 A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5.7이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 기준 해가지고 4월 27일 기준에서 4.3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되는 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결국은 시장은 중장기적인 상승이에요.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금리 정책으로 본다 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좀 되면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가 돼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빠르게 2,50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바로 가느냐, 바로 가느냐, 좀 쉬었다 가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뭐야?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펀드멘탈도 좀 봐야 되는 거고, 펀드멘탈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좀 살지, 그다음에 단기로 또 기술적 지표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해외 증시로 따지면 우리 증시는 여전히 부진하죠. 해외 증시로 여건을 본다 한다면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 지수는 제가 보기엔 2,800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해외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또 지금 지난 1월 20일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을 보게 되게 되면 1월 20일까지 그 100억 달러 적자가 났잖아요. 사상 최대 적자니까 1월 20일까지 100억 달러 적자면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약 437억 불인가 정도 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작년 1년 동안 무역 적자 부분 자체를 20일 동안 지금 10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고 수출이 안 좋다는 것 자체는 1분기 실적도 안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따 좀 점검해 좀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뭐 역대급의 어닝 쇼크거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 투자가도 또 이제 펀드멘탈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펀드멘탈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단기 순이익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 순이익이 어, 단기 순이익이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에요. 이따 우리나라 실적들 정말 안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기업들 보시면 주요 기업들을 업종별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주 실적 발표를 좀 많이 했는데 주가는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뭐 10종목 중에서 거의 7, 8종목이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도 뭐 어, 엄청나죠. 일반적으로 어닝 쇼크라는 것 자체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아마 15% 정도 어닝 정도 전후를 15% 정도 전후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고 15% 영업이익 기준에 가지고 15% 정도 안 좋게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닝 쇼크 수준이 아닙니다. 뭐 여기 이제 뭐 플러스 난것 자체는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쇼크 수준이죠. 역대급의 제가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장 회사들의 순이익이 제가 작년 4분기 때 원래 연초에는 173조 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했었는데 날 거라고 했었는데 작년 4분기 실적들이 지금 곤두박질 치면서 지금 실적 전망치가 136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3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여기 있구나. 제가 실적이요. 예. 136조 원입니다.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있지만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난 주간 단위로서는 148조 원인데 지지난주 주간 단위로 해서 제가 명절 전에 제가 방송하고 제가 명절 이후에 처음 하는데 그때 148조 원인데 최근 들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136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2021년도에 191조 원 가까이 갔던 단기 순이익이 지금 136조 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산하고 딱 답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PER이 몇 배인지 현재 종합주가지수 2,48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제가 시가총액을 안 봤는데 아마 1,95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1,9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PER 기준으로 보면 약 14.3배 나옵니다. 14.3배. 그럼 올해 실적은 14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보면 PER이 보면 거의 13배, 14배거든요. 13배, 14배인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3,316포인트 찍을 때가 제가 11.8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밸류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현재 밸류로 따지면 올해 예상 실적까지 감안하면 역사적인 고점이죠. PER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 평균 PER이 11.7배라고 썼으니까 종합주가지수 2,36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480이니까 여기다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실적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또 미국의 기업들은 어떠냐? 미국의 기업들은 어떠냐?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현재 지금 지난 주간 단위로 S&P 기업들이 약 20% 정도 500개 기업 중에서 약 100개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약 68%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20, 30% 정도밖에 실적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4분기에 때 실적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너무 안 좋. 근데 또 그들 안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면서 괜찮아. 실적이 안 좋은데 악재가 반영이 됐다. 올해는 좋아질 거다. 근데 실적이 올해 무난하게 나오면서 올해 좋아지는 거하고 실적이 올해 안 좋은데 막연하게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는 좋아지겠거니.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제.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승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현재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을 좀 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잠깐 매도가 나오면 변동성이 엄청 커지죠. 지난주 아마 목요일인가요? 잠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장 초반에 간망하고 선물에서 한 2, 3천억 정도 파니까 지수가
아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걸 알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 자체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달러 약세 기조고 미국은 안 좋지만은 현재 달러 약세에 따라 지금 신흥국 통화들이 좀 강세니까 중국의 신흥국 통화들이 좀 강세고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와 맞물려 있는데 위안화도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위안화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안화 상승 같이 상승이죠. 그래서 일단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이 전개될 거예요. 현재 미국 경기가 좀 더디게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달러가 지금 101.8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마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너무 이제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환율은 계속 하락 국면이 전개될 거예요. 환율은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아마 1200원 정도, 128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오는 쪽까지 좀 전개될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가파르게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한 차익을 좀 노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불락성이 완화가 좀 되면서 이제 일부 고무해도 물량도 쇼커버링 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환율이 좀 완만하게 좀 떨어지겠죠. 지수는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아무래도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매수가 더 강하잖아요. 매수가 강하잖아요. 지난주에 외국 투자 보시게 되게 되면 설 명절 이후에만 산 게 지금 거의 지금 2조 5천, 2조 6천억을 산 거잖아요. 지금 1월달 한 달 동안 이제 6조 8천억을 샀다고 그랬었는데 지난주 3일 동안 무려 얼마를 샀냐? 2조 6천억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엄청 팔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주가 쉽게 빠지지 않죠. 개인 투자가 성향 자체가 아마 이거 주식을 팔아가지고 아마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팔아서 지금 고객 예탁금 형태로 남아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주가 많이 올라와서 불안해서 현금만 했을 건데 주가 내려오면 살 건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46조 원대잖아요. 개인 투자가도 주식을 많이 팔아놓으면 결제 대금이 이제 고객 예탁금 형태로 남아 있으면서 예탁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쉽게 안 떨어집니다. 당시 쉽게 떨어집니다. 개인 투자가 성향에서 주가 떨어지면 사는 건데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을 팔았던 것 자체가 다 코스피 시장 쪽이에요. 코스피가 급등을 했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을 팔았던 것 자체가 지난주 제가 목요일 기준에서 계산해 보니까 앞서 이제 목요일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 한 달 동안 5조 8천억을 샀다고 그랬고 또 그러면 5조 8천억을 샀으면 뭐 기간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간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이 팔았을 건데 뭐 기간 투자가들은 거의 똔똔이더라고. 지난주 목요일 기준에서 개인 투자가들 5조 8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지난주 똑같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팔아놓은 자금이 7조 원입니다. 근데 7조 원이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습니다. 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자금이 주가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개인 투자가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속된 말로 오지 않는다는 증시 경험도 있는데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이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이 된다 하더라면 이걸 소화를 좀 하고 좀 갈 수가 있겠지만은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밸류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것 자체가 움직인 주식들이 대부분 본다 한다면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에 순환매수형 흐름이잖아요.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져 가지고 주도주로서 이끈 거는 없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업황 자체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움직였던 해운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해운주가 이제 또 순환매수 흐름으로 지난주 강했잖아요. 조선이라든가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해운주가 강했는데 지난주에 해운주가 많이 떴죠. 여기요. 뭐 페노시라든가 HMM이라든가 이 주식 떴는데 지금 해운업황 지수가 어떠냐? 지금 최악이에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안도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다. 문제는 이제 해운업종을 예를 든다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떴으니까 운임 가격이 상승 전환한다든가 그런 전환이 있으면 좀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이게 모든 산업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움직임 자체가. 지금 해운업종의 지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뭐 컨테이너 지수요?
코로나19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5,200까지 올라갔던 운임지수가 지금 거의 5분의 1 토막입니다. 지금 1,030이에요.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올랐지만은 1월 27일 기준에서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 BDI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던 BDI 지수가 지금 거의 최저치요. 670입니다. 70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죠. 최근에 움직였던 앞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반도체도 지금 뭐 가격 자체가 지금 여전히 약세고 아직 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대신 이제 소재 관련 쪽 같은 경우 화학이라든가 철강 같은 경우는 약간 제품 가격이 바닥 찍고 약간 돌아서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 여전히 안 좋고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1분기 때도 거의 작년 대비 온다면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아직 뚜렷하게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경기가 바닥은 찍었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관련 정보도 시장 움직이는 종목들이 업황의 시그널이 있어야지 돌아서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결국 확인을 해야 되겠죠. 돌아서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이.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아직까지 주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력 업종들이 뚜렷하게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시그널은 없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 그런 또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바닥은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금리 체크율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렇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물가 시나리오가 일단은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물가가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보다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5인데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제 4.75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3월 달 기점으로서는 물가보다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확실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좀 돼요. 물가가 올라간다.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완전 시장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생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면 물가가 생각보다 더 안 떨어질 수가 있겠죠. 또 중국이 리오픈이 진행이 좀 된다 한다면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스크죠. 그렇지만 현재로 전망으로 따지면 물가는 완만하게 떨어질 거란 전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3월달 이후에 이렇게 물가가 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바뀌는 그때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율이라고 썼는데 외국인 투자가 지분율이 지금 주식을 사면서 31% 정도까지 떨어져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2%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지분율로 따지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더 살 수가 있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 투자가 지분율이 38.7% 정도까지 올라간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그때 삼성전자 지분율이 56%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 삼성전자를 무려 590만 주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580만 주를 사면서 외국인 투자가 지분율이 지금 50.4%입니다. 50.4%입니다. 결국은 지수의 방향은 삼성전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분율이 50.4잖아요 지금 49.2까지 떨어졌다가 49.2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기억하는 49.2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49.2까지 제가 여기죠 49.2 작년 10월달 외국인 지분율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49.2 49.24 52,600원 이게 저점이었죠. 59,200원일 때 저점 찍을 때 이때네요. 이때 저점 찍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저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외국인 지분율이 49.2인데 지금 50.4%입니다. 50.4%. 약 1% 늘어났죠. 1%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먼저 사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좀 살지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금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현재 지분율 여건으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 좀 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34%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좀 사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이때까지는 여기까지 사기는 힘듭니다. 37% 정도까지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저성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추가적인 주식을 좀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을 그렇게 사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팔고 개인 투자가들 엄청나게 물량을 내놓고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이 떨어지죠. 거의 580만 주 사도 1%밖에 못 갑니다. 주가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또 기관 일부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밸류로 따지면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이제 공매도 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매도로 바뀌었어요. 하이닉스는 너무 올라와서 매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속도 조절이 나온다는 거죠.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외국인 지분율로 봐서는 좀 더 살 것 같다. 금융 완화 정책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싸게 본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를 칠 거고요. 그리고 일본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이제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보면, 자,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은 이제 후행이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제 올해는 다른 여타 국가 중에서 가장 뒤처진다고 그랬습니다. 선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올해 선행은 제가 중국 시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유럽이 지금 먼저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좀 따라가고 있는 쪽인데.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빠르게 좀 올라와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금리 정책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뀔 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 쪽인 성장주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별로 못 올랐고, 다우지수 2.5%밖에 못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 올라왔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낙폭 과대 종목장이에요. 나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거 있는 거고, 이게 다우지수가 못 가는 것 자체가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 낙폭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코스피가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본다 한다면 다우지수 따라서 이제 2,500포인트대에서는 이제 다우지수는 덜 빠졌고 가격적 메리트가 크진 않고 나스닥 시장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제 금융 완화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이 좀 더 주목을 좀 받으면서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니까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미국 시장을 이제 실적 발표 이끌고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도 무려 10% 급등이 나왔어요. 인텔은 지난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장중에 10% 정도까지 급락이나 11%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를 달고 양봉으로 마이너스 6%대 끝났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이틀 연속 지금 갭상승을 하면서 목요일날 미국 시장은 목요일날 11% 올랐고 지난주 금요일도 11% 정도 이틀 동안 무려 22%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그 테슬라의 좀 실적을 좀 볼까요? 실적을 좀 보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느냐? 뭐 2차전 쪽에 관심도 많은 쪽이고 미국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컨센에 비해서 약간 거의 부합하는 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컨센 대비해서 약 2% 정도 매출액과 순이익. 미국은 그 실적 전망치, 실적 컨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좋냐 나쁘냐는 이제 매출액하고 그다음에 주당 EPS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니 어닝 쇼크니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다 이래요. 프로젝트 감소가 이렇습니다. 이게 실적은 중요한 것 자체가 미국처럼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증가돼야지 주주 가치가 증가가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나라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매출액도 안 봅니다. 그냥 영업이익만 가지고 예컨대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대건설 제가 안 좋게 보는 것대로 딱 나왔죠. 현대건설 예를 든다 한다면 현대건설이 이제 지난주 초에 발표됐어요. 자, 영업이익 1625억이에요. 영업이익도 쇼크 나왔죠. 1625억인데 814억. 거의 반토막 나왔어요. 49.9% 하회했으니까. 근데 뭐냐? 단기 순손실이에요. 1578억이에요. 이게 적자 나면 무슨 영업이익이 아무리 나봐야 적자 나면 기업의 가치 증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은 뭐라고 그래요? 주가 못 간다.
영업이익 아무리 돼봐야 단기 순 손실이 나면 단기 순이익 가지고 주주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단기 순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와야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나면 주당 BPS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도 이제 현대건설 주가는 올라가지. 근데 주가는 못 갑니다. 당장 한다 하더라. 적자 나는데 자산 가치가 까지고 있는데 영업이익 나봐야 주주의 목숨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하방이 기초가 약해지죠. 근데 미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뭘 중요시하느냐? 순이익하고 매출액이에요. 영업이익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거 단기 순이익이 컨센 대비 약간 3% 정도 하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기 차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좀 됐고 CEO 영향도 있었고 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안 좋으니까 가격까지 인하시켰구나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얼른 머스크가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 오히려 가격 인하된 이후에 지금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거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 이틀에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실적 그럭저럭 나왔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게 되면 테슬라 지금 이거 밑에 보시게 되게 되면 테슬라가 지난주 이거 27일 주가 급등한 거 반영되지 않는 상태예요. PER 기준으로 해서 올해 PER 기준에서 32배입니다. 32배. 32배. 그 다음에 내연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25.8이니까 24.8이니까 주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주가 급등은 감안하면 PER이 아마 36배 아마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26배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갈 건데 제가 연초에 제가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주가가 안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에비던스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테슬라 그때 1월 3일날 주가가 테슬라가 1월 3일날 주가가 108불 대였거든요. 101.8까지 떨어졌다가 1월 3일 때 108불 나올 때 제가 미국 기업들이 제가 주가 싸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 비교하면 이거 제가 1월 3일날 변동성 장세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나? 그렇구나. 여기 있겠구나.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1월 3일자거든요. 1월 3일날 테슬라가 그때 108불 때 PER이 18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몇 프로 떴죠? 108불짜리가 지금 177불이니까 무려 70% 떴어요. 70% 떴습니다. 이게 주가가 지금 떠서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와서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70% 떴으니까 그 700조 가까이 되나? 이제 700조 되니까 PER은 이제 주가 떠서 아마 이제 36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대충 계산 아마 정확하게 36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PBR도 당연히 아마 10배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이제 올라왔겠지 주가가 있어요. 이 정도 올라왔을 건데 올라왔을 건데 지금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있어요? 예컨대 메타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알파벳 PR 17배인데 지금 네이버가 지금 35배라고 그랬으니까 카카오가 40배고 미국의 기업들이 주가 싸서 제가 주가가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총액 10종목을 본다 하더라면 PR이 10종목에 26.6배고 미국은 나스닥 시장 여러분들 고평가 생각하지만 PR이 1월 3일 기준에서 17.6배다. 여기다가 제가 자기 자본익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자본율이 무려 57%다. 우리나라는 10종목이 8.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본율 ROE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결정이 좀 되는데 앞으로 시장이 좋아져서 움직임이 전개되면 나스닥 시장이 5배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나스닥 시장 500%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100% 올라갈 거다. 이 말은 무슨냐? 앞으로는 우리 시장에 못 간다는 겁니다. 덜 간다. 대신 우리 시장은 덜 빠진다고 그랬어요. 빠질 때는 안 빠진다. PBR이 2.5배고 미국 시장은 11.3배니까. 근데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PBR이 2.5배인데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
2450포인트 기준에서 시장 전체 PBR은 1.0이 안 됩니다.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거죠. 여기다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것 자체가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못 떴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시장은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를 하죠.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떨어질 때 2200까지 내려 주가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부터는 더디게 진행이 돼요. 예, 더디게 되는 자체가 앞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너무 안 좋다. 너무 쇼킹하다. 미국의 기업들은 10종목 중에서 7종목 정도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10종목 중에서 10종목 중에서 약 20%만 좋고 나머지는 70% 80%는 그러면 역대급의 어닝 쇼크다. 10% 20%가 안 좋은 게. 인텔이 주가가 지난주 실적 발표했는데 인텔이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약 30% 40%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격 영향을 받죠. 미국은 실적에 따라서 즉각 반영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자체는 잘 안 반영되는 거 있지만은 안 반영된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는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치주 성격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데 대신 문제는 뭐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너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이제부터는 시장은 주가는 더디게 가는 거고요. 더디게 가는 거고. 이제는 앞서 제가 단적으로 지난주에 해운주들이 주가 움직였는데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HMM이 지난주 HMM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자체는 이제 뭐 민영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을 거예요. 001120 01 HMM이요. 작년도에 10조 원 가까이 이익 났잖아요. 해운업황이 좋으면서. 근데 올해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어떤 줄 아세요? 현재 앞서 제가 운임 가격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운임 가격이 HMM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반응을 한 회사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다고 그랬어요. 5분의 1 토막. 그러면 이 회사 실적이요. 올해 작년도에 10조 원인데 올해 영업이익 5천억으로 떨어져요. 5천억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2조 6천억인데요. 이거 안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운임 지수가 얼마만큼 반등 나올지 모르겠지만 5천억대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도 10조 원 났는데 5천억은 떨어져요. 떨어져요. 근데 회사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이 11조 원이죠. 11조 원에 5천억 이익 나면 주가 비싸지. 다만 이 종목 이제 M&A 이슈 때문에 이제 민영화 때문에 주인이 누가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지? 올해 안에 이제 민영화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업황이 뚜렷하게 좋아서 근데 해우는 임지수가 천이 다시 4천 5천까지 간다 그러면 물론 갈 수가 있겠죠. 워낙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해가지고 테슬라가 주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떠냐? 그걸 제가 대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내일 또 이제 관심일 거예요. 테슬라가 지난주 나스닥 시장의 반등을 상승 부분 자체는 테슬라 때문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루시드가 장중에 100% 떴어요. 100% 떴다가 43% 상승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인데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못 가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주가가 목요일날 1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밀려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강세 못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전강 후약으로 밀려버렸어요. 여기 2차 전지 종목들. 내일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또 부분도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죠. 2차 전지 여기죠. 똑같이 해서요. 다 전강 후약으로 다 윗골 달고 다 밀렸어요. 그래서 종목들 보면 나온다. 그러면 2차 종목들을 좀 보자고 제가 했어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반토막 났죠. 지난주 이제 확정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이미 실적 오래전에 발표가 좀 됐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27일 날 이제 520 물량도 좀 출회가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LG에너솔루션이. LG에너솔루션은 이제 앞서 이제 컨센 대비해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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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나왔으니까 야 이제 올해 전망치 자체가 중요하겠죠. 지나간 거고 일단 시적이 안 좋게 나오면 전망치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PER로 보자고요. PER이 절대적으로 뭐 주가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LG에너솔루션이 PER이 지금 86배예요. 85.2배입니다. 올해 실적으로 해서 내연도는 63배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테슬라와 비교해 보면 테슬라가 작년에는 PER이 200배까지 갔거든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테슬라가 PER이 좀 떨어지면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감안하면 상한가 감안한다면 지금 올해 실적이 36배라고 그랬잖아요. 36배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제가 ROE라고 그랬습니다. 테슬라 ROE가 이게 테슬라가 싸냐 비싸냐 볼 때 성장률은 테슬라가 훨씬 나은 거죠. 자기 자본이 27%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자기 자본율이 몇 프로냐? 6%예요. 6%예요. 6%. 이거 이해를 못 하신 분은 6%라는 것 자체는 연간 6% 정도만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자산 가치가. 테슬라는 1년에 27%가 증가되니 그래서 앞으로도 테슬라가 주가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2차전지 배터리 회사하고 전기 회사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 LG에너지솔루션 주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제 50만 원까지 왔으면 간단하게 제가 시간 관계에서 지금 55분인데 이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달라있지만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증권사 목표 주가가 60만 원입니다. 62만 원 이상 없어요. 이게 앞으로는 더디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소재 관련 정보 보자요.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합시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주에 실적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가이던스가 772억인데 이것도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33억 났어요. 이거는 완전 직격탄입니다.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적자 났어요. 당일 손실에. 성장주가 적자 나버리면 물론 뭐 증권사 전망치 증권사에서 이제 좋게 평가를 하죠. 재고자산 정리한 것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다. 뭐 포스코 회사가 케미칼 회사지만은 또 용광로 쪽에 내화물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포스코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부분도 있었다. 뭐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적자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주가 가겠어요? 포스코 케미칼?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양국제 특허 관련해 가지고 해외 수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것도 가격 뭐 기업이 물론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런 포스코 케미칼 밸류를 보자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포스코 케미칼 76배입니다. 2024년도에 51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 못 가죠. 빠지지는 저는 않는다고 봐요. 주가 못 가져 있어요. 속도 필요하죠 있어요. 조정 나올 겁니다. 22만 원, 23만 원 돌파하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2차전 종목 중에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산다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라든가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거 LNF가 주가 싸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2차전 종목들이 다 그래요.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지난주 실적 발표된 에코프로 비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30% 정도 안 좋게 나왔고 이 실적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낙폭과대. 그러면 내일 약간 테슬라 주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거 2차전 종목들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이게 밸류에이션의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 이제 지금 58분이네요. 시장은 이제 기술적 기회상으로 이제 펀드멘탈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가기는 갈 건데 저는 시장 간다고 봐요. 연말 저는 거의 3,000포인트 정도 간다고 봐요. 최소한 2,800까지 갑니다. 시장 갑니다. 주식 하셔야 돼요. 대신 이제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론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 지금 과열입니다. 이미 200 이동 평균선을 지난주 목요일날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상승 추세예요. 200일선 돌파했다. 이게 경기선이잖아요. 이게 보라색이 돌파했어요. 시장 상승 추세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주식 사야 돼요. 다만 또 이격이 지금 106이에요.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단기 과열이라는 거죠, 있어요. 내일 주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건 조정 나와요. 지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격입니다, 있어요. 이격입니다, 있어요.
이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격이요. 이렇게 뜬 거는 안 보여요. 이때 한번 주가 급등 나올 때 한번 있었네요. 이때 코로나 때 한번 이때 어, 이격이 지금 106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기술적 지표를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주가 많이 빠질 때 이격 기준에서 95 아래에서는 주식 팔지 말아라 저점입니다. 여기서는 주식 사야 되는 거고요. 여기 사야 되는 거고 여기죠. 이거 여기죠, 저점이죠. 지금은 이격이 과열이에요. 과열은 자체는 지수가 한 단계 내려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횡보하는 국면이 전개되면서 이격이 줄어드는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크죠. 약간 조정 이후에 2450, 60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크게 큰 폭의 조정 안 나오니까 횡보하면서 일주 정도라든가 2500포인트 정도의 등락입니다. 이게 제가 예상을 해본다 한다면 2450, 60과 2520 사이 등락이에요. 거기서 FMC까지는 최소한 이번 주 FMC가 중요하니까 이번 주 일정은 이제 뭐 실적이 중요할 거고 FMC가 이번 주요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알파벳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때까지 행보할 겁니다. 있어요. 행보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리를 하자면 오늘 주제가 제가 지수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2500포인트 목표는 제가 저도 3월달 정도까지 제가 1월달에 제가 목표하는 지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저도 이제 가기는 가는데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따라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은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소폭 가격 조정과 함께 약간 대려하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격이 지금 106이니까 102, 3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격을 떨어지기 있는 방법 자체는 22동 평균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수가 약간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지수는 행보를 하면서 22동 평균선이 빠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기다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조금 약간 소폭 하향. 내일 아마 지수 플러스 10포인트 올라갈 거고요. 내일은 전강 후약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 상승세니까 지금은 조정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따라가지 마시라. 제가 주도 업종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3월달까지 주도 업종 없다고 그랬어요. 주도 업종 없으니까 순환매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거고요.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거고 결국은 이제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수가 쉬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안 되니까 순환매가 전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들이 좀 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실적주들이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쪽에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팔아놨는데 어디로 들어갈 거냐? 개인 투자가들이 대형주가 조정 나오면 들어가겠지만 현재 점에서 안 산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이 물량이 어디로 들어가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크죠. 근데 코스닥 시장도 지금 철저한 차별하잖아요. 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제약 바이오는 지금 안 되죠. 제약 바이오는 지금 안 될 겁니다. 제약 바이오만 지금 바닥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 흐름이 좀 전개되는데 앞서 2차 전지도 가기는 가는데 좀 차별화 전개될 거고요.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인데 제가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그러면 제가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투자의 신 시간에 제가 그 민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했던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주 이제 결국엔 실적 차별하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 중심이니까 실적은 영원한 테마를 가지고 나는 주제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투자의 신 시간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다 쭉 들었죠. 실적 발표인데 역대급의 어닝 쇼크다. 어닝 쇼크 발표에도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문제는 실적은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부진한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지금 낙폭과대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 지금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차별하다. 눈높이가 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고 했잖아요. 괜찮은 쪽이 자동차, 건설기계, 피팅, 의료기계예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이쪽에서 건설기계 쪽에 지난주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 실적주들입니다. 이제 건설기계가 작년도에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거든요. 올해 무조건 좋은 쪽에 진성 TC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대규모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실적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뭐 진성 TC라든가 뭐 대창단조라든가 종목들. 그다음에 피팅 업체
조선업종도 이번에 좋아지니까 피팅업체도 좋거든요. 예. 뭐 예. 태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제 종목들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그다음에 제가 의료기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 쪽에 지금 뭐 고점 들고 가는 종목이 덴티움이라든가 주가 이제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는 쪽인데 그다음에 뭐 루트로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던 종목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예요. 이런 또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장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지금 9시 4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 차별의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 중심의 장입니다. 종목 중심의 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의 장이었으면 지금 이제 실적 오전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의 장세니까 그 장세 쪽에서 아마 누가 이쪽에 종목 중심 차별의 장세에서 수익이 좀 낼 수 있지. 아마 박준영 운영력이 아마 가장 탑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생방송과 그다음에 투자자문 1임 서비스 지금 아직 가입하기 아주 좋은 적기예요. 생방송 가입하신 분들은 토마토 전화 016-9439-6035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1임 서비스 가입하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번 주 수요일 아마 5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